재개발을 당시에 앞두고 있어가지고 가옥들이 막 철거되고 막 이런 곳이었거든요. 부지런한 놈이네. 아, 굉장히 부지런하지. 되게 성실한 놈들이라니까 이들이. 그래서 거기에 새벽에 서서 내가 이제 다니다 보면 야,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고양이 같은 한 마리 튀어나오잖아. 세상에서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 내가 아는 욕을 오만 욕을 다 끌어먹고 괜히 고양이한테 미안하잖아. 저 고양이 키우는데.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또. 네. 놀래서 내가 막 미안하다. 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지 말아달라. 이 정도로 굉장히 적막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이런 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구나. 공격을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어떤 비명을 질러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구나. 예전에 살인을 저지르는 곳에 가서 그때의 살인 저지를 것을 추억해. 그렇지 않으면 집에 못 가. 또라이네.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 보면 범행을 저지른 곳으로 범인이 돌아간다는 이유가 대부분 궁금해서 가는 건데 이 범인은 그때의 살인을 추억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야만 그날 나온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살인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살인범은 우리하고 달라요. 이건 책에도 안 나오는 범죄 심리야. 진짜요? 제가 그 피해자 중에 살아남은 치료를 발견돼서 치료를 받고 살아남은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누군가 갑자기 돌려세워서 찌르길래 강도인 줄 알고 가방을 던져주면서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얼굴에 화사한 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계속 찔렀다 이렇게 진술하거든. 그때 그런 진술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놈의 범행 목적과 동기는 다르다. 굉장히 잔혹한 놈이고 어떤 분노에 가득 찬 지금 범행을 저지른다. 이건 점차 발전할 것이다. 이런 프로파일링을 했었지. 만약에 유영철하고 정남규랑 둘이 만났어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이 나는 한 방에 있었으면 어떤 놈이 이길 것 같아?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나는 그런 것들이 이거 좀 뭐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지만 사실 그 놈들이 모여 있다면 전혀 다른 캐릭터여서 그냥 각자의 삶을 살 것 같아. 말도 안 하고. 서로 공격할 아무 이유가 없지. 정남규 이 사람이 또 되게 소름 돋는 게 교수님 사진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사진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대 사진이 이만큼 크게 나오는 스크린에 되어 있는 그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근데 얘는 내 사진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자기 범죄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요. 자기 그 사건. 의도가 뭐냐? 정말 큰 일을 하고 온 거야, 내가. 그래서 언론에서 막 그 두려움, 사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막 두렵고 막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그 기사들을 보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살인을 추억하는 놈. 그래서 자기 머리밭에 압수수색을 갔더니 잠자고 있는 그 베개 옆에 이불도 안 깨. 그냥 방에 깔려 있어. 베개도 막 좀 더럽고. 그 옆에 자기가 범행할 때 나온 기사들이 실려 있는 신문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야. 자기 그 사건. 자면서 저녁마다 그거 보면서 살인을 추억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압수수색을 쫙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내가 어딘가에 인터뷰한 사진 크게 나온 게 있거든. 얼굴 진짜 크게. 교수님 얼굴 크게 나. 그 당시 내가 좀 컸었지. 그다음에 지금 작으세요. 고마워. 네. 어디까지 했지? 머리 큰 거.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딱 스크랩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 손으로 압수해왔어.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이게 정남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잔혹한 사건인데 물론 이놈이 저지른 건 다 잔혹해요. 근데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할 때 보면 촉발되는 요인이 있어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범행 동기. 그 다음에 그 동기가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갑자기 점화되는 이 촉발 요인 트리거 요 지점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정남규의 연쇄살인이 시작되기 전에 경기도에 있는 한 지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남자 아이들이 실종된 사건이 났어요. 실종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입되어 가지고 동네 주민들하고 막 경찰이 수색을 해서 산에서 발견됐어요. 이 아이들이 산에서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운동화 끈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결박이 되어가지고 나무에 묶여 있었거든. 이렇게 나무에 여기 나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와서 여기 손가락. 그러면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가락만. 결박된 거잖아. 도무지 내가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수천 건의 범죄에 나왔어도 이런 수법이 없었거든. 피해자들의 신발 끈을 풀어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나 특이해서 제가 바탕화면에 놓고 끝없이 업무를 하면서도 그걸 계속 그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을 못 냈어요. 그리고 나서 정남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투입된 거지. 그래서 이제 2년 동안만 정남규를 추적을 하고 체포됐어요.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좋았던 기억 아니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기억 먼저 말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동네에 있는 그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운동화 끈으로 결박돼 있었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거는 해본 놈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부천 초등학교 사건을 제가 그 면담 이후에 얘의 여죄로 밝혀냈어요. 그러면은 수사팀에 밝혀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운동화끈이 범행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가 연쇄살인을 저지를 때 어떤 이유로도 살인을 합리화될 수 없지만 자기가 이 똑같은 운동화끈으로 결박당한 행위를 그대로 저질렀던 거야 이놈이.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살인이 시작된 거지. 그의 진술과 자료를 받아서 수사팀에 전달해서 수사팀에서 그 증거들을 찾고 이제 기소가 된 거지. 이건 박상문. 아니 이건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아니야. 이건 경찰이 나름대로 그 증거를 찾아내고 수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힌 거예요. 제복을 입는 건 국민들과의 약속이에요. 제복을 입는 순간 이게 약속하는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이잖아. 그쵸. 약속을 어기면 옷을 벗어야 돼. 그래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나는 국민들과 약속을 하고 살아간다. 이런 기본 철칙을 가져야 된다. 는 것이 오늘의 교훈. 아무 이유 없이 부자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부자만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그 노상도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막 가옥들이 철거되고 이렇게 좀 어렵게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오는 여성들을 공격했잖아. 그 다음에 침입을 할 때도 발자국이 족적이 항상 작은 방으로만 가 있어. 큰 방에는 남자나 어른들이 있잖아. 이 작은 방에는 아동이나 애들, 여성 뭐 이렇게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자들을 공격한 놈이죠. 그럼 자기가 주장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랬더니 이놈이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그게 다 못 사는 죄다. 내가 부유층에 침입하려고 했더니 다 세콤 설치돼 있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니까 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죽여야 될 거 아니냐. 이놈이 그런 놈이라니까 이놈이. 유서는 아니고 당시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그 판사한테 나는 굉장히 잔혹한 놈이다 라는 얘기를 끝없이 썼어요. 수십 장을. 그런데 결론이 뭐였었냐면 내가 이렇게 잔혹한 행위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 잡혀오는 바람에 담배는 할 수 없이 끊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걸 끊지 못하겠으니 제발 나를 내보내 주든가 사형을 집행해라 라는 것이 얘의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자기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사람 죽이는 걸 동일시할 정도로 그렇게 얘는 그냥 일상인 거야 이놈이 살인이. 그리고 두 번째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형을 집행해 주시오. 빨리 죽고 싶은 거. 이거는 자기가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살인을 한 충동을 자기가 억제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건 거의 마약이네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궁극의 살인은 자기에게 먹던 거지. 자기를 살해함으로 해서 살인의 끝을 본 범죄자 정남규. 여고생이 있었어요. 근데 시골에 살면서 그 서울 서남부 쪽에 할머니 댁에 이제 방학 때 놀러 온 거야. 근데 새벽에 할머니가 일을 나가시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를 지하철역까지 모셔드리고 집으로 가던 중에 정남규를 만났던 거야. 그래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천만 다행히 살아났어요. 빨리 발견되고 치료가 돼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유일한 목격자잖아. 근데 이게 프로파일러들이 목격자를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수사를 위해서 뭐 질문하다가 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 기억하기 싫어. 후유증 같은 거.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거. 그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심각하거든.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걸 뭐 조사하듯이 이렇게 그 피해자들 만나서 물어보면 안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족들, 부모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그 아이한테 좀 몇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가족들이 같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또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상의를 드리고 그 아이를 데리러 학교 앞에 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었는데 여고생들이 막 이렇게 이제 반팔 교복을 입고 막 화사하게 웃으면서 나오는데 그 피해를 당했던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팔에 칼자국이, 응? 이거 막 찌르는 것을 막다 보니까 팔에 칼자국이 막 있는 거야. 어떻게?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들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어요. 가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나오면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아저씨가 어찌됐건 이놈을 반드시 잡아서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추적을 했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남규가 잡혔잖아요. 그 잡혔다는 순간에 얘기를 듣고 내가 막 차를 막 몰아서 그 잡힌 경찰서로 막 가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드디어 내가 약속을 지켰구나. 이 아이한테. 최소한 이 아이한테는 부끄럽지 않겠구나. 야, 그게 너무 가슴 벅차요. 진짜 오랫동안 내가 가슴에 남아있던 사건이 정남규예요. 야, 이 악마 같은 놈아. 너 같은 놈이 다시 태어나지는 않기를 바란다. 너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너도 지옥에서 그 죗값을 받아야 될 것이다. 분노하네 갑자기. 나중에 환생이 만약에 전부 다 된다면 넌 하루살이로 태어날 거라. 하루살이 며칠 산대. 하루 사는 거 아니에요? 한 3일 산대. 아, 3일한테. 하루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 그냥 벌레로 태어나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어라. 일단은 뭐 벌레는 무슨 죄가 있나? 네, 언제나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프로파일러 권일영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